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들어 올리네요. 그동안 조정이 있어서 지난주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으니 잠시 한 템포를 좀 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도 합니다. 이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반등 국면. 근데 지난주 금요일 지수를 내줬던 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찾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의미 있는 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양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상승의 진로 봤을 땐 상승하는 종목 수가 양시장에서 더 많아서 긍정적이고, 지수를 잘 가다 보니까 증권주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네이버 강합니다. 네이버 이슈는 초미의 관심사라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리포팅까지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 제약바이오가 뛰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덩달아 뛰는 이유. 이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 전반적인 대부분의 업종을 들어올리면서 반등의 기틀을 좀 마련하고 있다입니다. 지금 시작보다 조금씩 꼬리가 더 눕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후까지 이 강세의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부분이 좀 튀는 흐름들이 있어서 좀 고르는데 어떤 걸 골라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이 관련주가 가장 눈에 들어와서 화재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말 사이에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이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나면서 초유의 국가전력망이 화재가 내는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전산이 마비되는 흐름들. 오늘 일정 부분 지금 복구는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 쪽, 그래서 월요 대란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차츰차츰 좀 복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시겠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최고의 책임자라서 국가의 데이터 센터에 이런 불이 나서 송구하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이게 문제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여기 보면은 클라우드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쌍둥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있으면 이거를 이제 쌍둥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복제해서 뭐가 문제가 됐을 때 이걸 갖다 써야 되는데 그 작업이 지금 안 됐다라는 거죠. 서버는 이제 2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 백업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유야 있습니다. 지금 대전 본원이 너무 노후화됐다라는 거고 예산 책정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늦어졌다라는 얘기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민간 클라우드 그런 부분으로 이전하겠다 아니면 이중화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대책은 있었다고 했지만 이미 일은 터진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AI 관련해서 화재 진압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화재 이것까지 덩달아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어쨌든 클라우드 보안 관련주 역시나 AI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오명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안 관련이나 클라우드 다 AI 시대에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핵심 섹터거든요. 자주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도 이러한 흐름으로 튀었다라는 거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골자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네이버 두나무의 빅딜 이슈 많은 화제가 되면서 이해지 의장의 리더십 얘기도 나오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에 대한 기업 가치가 얼마만큼 커질 것인가 이런 얘기들 속속들이 나오는데 네이버가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 상승폭을 현재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두나무를 계열사로 이제 편입하게 됩니다. 이 이슈는 이후에 앵커 브리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네이버, 두나무, 빅딜 이슈로 네이버 튀고 또 두나무 관련주 튀고 대표적으로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관련주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업비트 운영사 이런 두나무와 연결된 그런 관련주이죠. 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핀테크 관련주 튀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동력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큰 틀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디지털 금융 이런 쪽에서 가속화되는 흐름들 우리가 연이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있을 텐데 이 빅딜의 이슈 이후에 잠시 기업 가치 얼마나 오를지, 네이버 가치는 얼마나 오를지 그런 부분을 좀 봐드릴 거고요. 세 번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커가 이제 비자 없이도 이제 중국의 관광객을 얘기를 하죠. 이제 입국이 가능합니다. 최대 15일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없어도.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시행이 되고 사실 이제 화재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이 시행 조금 보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시스템에 영향이 크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강행을 합니다. 오늘부터 오게 되고 지금 주식 시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뛰고 있고 이 외에도 뭐 농신, 오리온 그리고 삼양, 라면 관련주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최근 그 미용 성형에 대한 그런 니즈도 굉장히 글로벌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하잖아요. 그런 관련주 대표적으로 파마 리서치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의류 관련주 이런 부분도 덩달아 상승 모멘텀 또 엔터까지 게임까지 좀 연관이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어떻게 갈런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뛰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00만 명이 더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 이런 부분에 얼마나 톡톡한 영향을 발휘할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언급드리면서 이제 자체적인 섹터와 종목의 흐름 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6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장의 이 하락세 여기에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400선을 다시금 재회복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도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일단 초록불이 상승이고 빨간불이 하락인데 초록불 켜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상승장입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의 상승폭이 점차 장 초반보다 커지고 있는 점 특징적입니다. 삼성전자 1.56%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67%가량 오르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업종단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일단 이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이 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소식에 주주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화투자증권이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강세 탄력이 붙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하반기에 배당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증권주 그리고 금융주, 보험주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증권주들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9%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3%가량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증권주 쪽으로 상승 탄력 크게 붙고 있고요. 은행주 단도 오늘 상승 붙고 있는데 KB금융지주가 2%가량 올라주고 있고 신한금융지주도 2%대 상승입니다. 삼성생명보험도 2.83%가량 오르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여전한 상승 탄력 붙고 있다는 점 금융업종 함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선, 방산, 원전 오늘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단 안에서 하나오션이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약 0.9%가량 상승, HD 한국조선해양은 0.25%가량 오르면서 오늘 조선주 단에서는 지지부진한 흐름 일단은 지수 대비해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 안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48%가량 소폭 상승입니다. LIG넥스원이 그래도 1.83%가량 올라주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1%대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요. 현대로템도 1.41%가량 오르면서 오늘 방산주 단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선 두산에너빌리티가 0.16%가량 오르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도 0.14%가량 소폭 상승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업종 그리고 인터넷 업종이 강하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외에 조선방산, 원전은 그렇다 흐름은 일단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강세 탄력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6%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점차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와의 협력 소식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가 이 두나무 회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장기적인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그러한 지금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대신증권, 하나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네이버의 목표가를 32만 원으로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상승세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어제장에서까지 전장에서까지만 해도 네이버와는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업데이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시총이 3조 원 가까이 빠진 카카오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1%가량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보다는 오늘 네이버가 시장의 주목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전반적으로 보자면 오늘 APR이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앞으로 3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 리포트 나왔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오늘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강세가 붙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상승이지만요. 일단은 초록불, 빨간불 혼조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혼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알테오젠이 3.47%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이전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는 알테오젠인데요.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서 한국투자증권을 증권사로 지금 선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연내 주주총회를 열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3% 넘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추세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62%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LNC바이오가 9%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마리서치에 비교해서 LNC바이오 쪽으로 미용의료기단에서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파마리서치는 하락에서 지금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0.3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일단 파크시스템스가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5%가량 상승, 리노공업도 1.76%가량 오르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로봇주들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쉬어가지만요. 로보티즈라든지 전반적인 로봇 관련주들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젠 RNM도 0.35%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주단 좋고요. 펄어비스 4%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지금 붉은 사막에 대한 출시일을 확정을 했죠. 이에 따라 펄어비스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4%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카카오 게인즈도 1.6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하반기에 개인주들의 신작이 대거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주 쪽으로 상승 탄력 붙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 네이버 두나무 협력으로 역시나 강세 탄력 붙고 있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1%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점차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 1.25%가량 오르고 있고요. 3,4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3,439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3,440선을 재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였는데 일단은 28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4%가량 오르면서 8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1% 넘는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수급 동향은 어떤지 코스피 시장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1,6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2,0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지금 외인의 선물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장 초반에도 5,000억가량 사들였던 외인의 선물 매수 지금 특히나 1조가량 외국인이 선물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인은 3,0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700억가량, 기관은 3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1,000억 넘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외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1% 넘는 강세로 이끌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전략은 어떤 건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뭐니 해도 네이버죠. 네이버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종목들이 튀어오르니까요. 일단 네이버가 오늘
5% 정도 급등을 하면서 27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갔는데 이 JP 모건 아시죠? JP 모건에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갭이 얼마나 남지 않아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여기에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이슈였고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8만 원 가장 상단으로 올려잡았고 이후에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3만 원으로 또 유지하는 흐름들을 지속해서 우리나라 증권사들 네이버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두나무의 회장이 이제 송치영 회장인데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로 부상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참 많이 기사화됐습니다. 두나무와 네이버와의 그 빅딜 이슈를 보면서 서로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두나무 12조, 네이버 파이낸셜이 3조에서 5조로 평가받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잘 섞어서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됐는데 국내 상장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복 상장이 되기 때문이죠. 네이버 파이낸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IPO 나오면 이거 중복 사장으로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네이버 웹툰 같이 나스닥에 그렇게 우회로 상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일단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신증권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 주가 33만 원을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뭐니 해도 그냥 네이버는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의미를 뒀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으로 새로운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해서 기업 가치를 키워내려고 하는 의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이버 페이와 연동이 이제 결제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담보로 해서 예치금을 운용하거나 대출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겠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둔화에 어쨌든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3분기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요. 시장이 이제 예상 밴드가 있을 텐데 그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감으로써 긍정적인 가치를 좀 확대시키려는 의지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어쨌든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 NH투자증권이 38만 원 그리고 대신증권이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33만 원 유지를 했는데 네이버 추가적으로 가치가 오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을 키워낼 만한 그런 모멘텀을 장착했다라는 게 중론인 듯합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이슈인데요.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조정이 있었죠. 그때 AI를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고 전반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여전히 증권사에서는 조정될 때 비중을 확대하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일단 메모리 업체와 소부장단에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버 교체 수요가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 서버 수요가 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체 주기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니까 딱 지금입니다. 딱 지금 아니면 내년. 그래서 그런 교체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가격 상승은 아마 마이크론을 봐서도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의 디램 가격 상승세 이런 부분을 봐서도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그런 가격 상승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업계가 이게 반짝 상승이 아니라 펀더멘털 기초 체력에 근거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더라고요. 메모리 업체 일단 이렇고요. 소부장 섹터에서도 긍정적인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내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시 나노라고 해서 이건 말씀드린 바 있지만 X, Y, Z, A, B, C 뒤로 갈수록 최첨단인데 C 가장 최첨단된 그런 나노 투자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장비 업체가 긍정적이라고 하고 여기 하나증권에서는 그중에서 삼전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최첨단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공정 장비단의 긍정적인 투자 수혜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 유진테크, PSK, 뭐 이오테크닉스 긍정적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원익 IPS까지 그런 흐름들 함께 물려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후에
박지동 경제평론가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칩 개수를 좀 외국과 또 자국과 맞추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트럼프 관세는 시장 반응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슈 나오고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반도체 큰 무리 없이 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긍정적이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더 잘 가는 흐름들 나타나더라고요. 미국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나올 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 역시 그런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10월 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출액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월 말 그리고 내년 연초는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도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서버 교체 수요가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9월 막판 급증 가능성이 있고 만에 하나 못 나와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하나증권 메모리 단에서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거니까 시장이 잠시 흔들렸을 때 특히나 뭐 AI 뭐 거품로 이런 부분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같은 증거사 이제 다른 연구원입니다. 김수현 연구원의 리포트였고 일단 내년에 LG 엔솔과 삼성 SDI 대표적인 뭐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익이 72%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삼성 SDI는 이게 1조 2천억 원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0.6조라고 그러니까 6천억 원 정도이죠.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 언급이 됐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흑자 전환,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 이익 성장이 가시화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는 거고요. 미국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 이런 이슈가 있어도 배터리 출하 같은 경우에는 플랫하거나 양호할 가능성 언급되고 있고 만에 하나 전기차가 부진하다 하더라도 ESS 이쪽 요즘에 최근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매출단이 긍정적이어서 아무리 전기차 부진하더라도 그쪽에서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큰 문제 없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출하가 부진했는데 이를 탈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MOM이라고 한 달마다 그 성장률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그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한데요. 4분기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내년 실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어서인데 이게 또 단기적으로 주가에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3분기 단기 실적만 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ESS 매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재고 평가 손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하나증권에서는 한 달 반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게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강조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9월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 10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표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는 안정되고 있지만 근데 뭐니 해도 최근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되는 부분은 비싸기 때문에 고평가 부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IBK 투자증권에서는 10월 전략일 때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왜 운동할 때 바벨 들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전략 그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장주에 베팅하는 거 플러스 그게 한쪽이라면 한쪽은 인컴형이라고 해서 따박따박 이자 받고 배당 받고 그런 전략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IT 반도체 실적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10월 되면은 초반에 JP모건, 시티은행 이런 금융주 실적 발표 이후에 중순에서 말 같은 경우에 IT 반도체 실적이 연이어 나타나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캐펙스,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인가, 그게 주가에 잘 반영이 될 것인가, 그 이슈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의 이슈는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라서 그 IT 반도체 실적과 금리 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기 모멘텀이 될 거고요. 하지만 주가가 비싸고 그리고 셧다운 이슈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세 이런 거는 변동성 확대의 요인은 되니까 일단 주의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추석 있고 중국은 긴 국경절 연휴 있습니다.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전에는 차익 실현 있었고 이후에 재매입하는 패턴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도 IBK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일단 추석 전에는 팔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다시 매수는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전략을 잘 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뭘 봐야 되느냐. 역시 반도체 보셔야 되는데요. 대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제안을 했고요. 배당주, 바벨 전략 얘기했잖아요. 한쪽에 성장주를 갖고 있다면 한쪽에는 뭐 월급 통장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배당주 이런 부분으로 방어 전략, 바벨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채권이나 대체 자산이나 리트 쪽 좀 가져와 봤는데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아이즈 채권이라고 해서 투자 등급 채권을 얘기합니다. 신용 등급 괜찮은 기업들, 좀 사이즈 큰 것들이 되겠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아이즈 채권 괜찮고 그러면 신용 등급이 괜찮아야 되니까 하이힐드는 안 좋거든요. 요거는 리스크가 좀 클 수 있습니다. 하이힐드는 일단 피하고 신흥국 채권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신용 등급 높은 기업들 채권은 괜찮다. 회사채 얘기하는 거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IBK 투자증권에서는 얘기했고요. 리츠 같은 경우에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다산군들에 대한 방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10월은 쏠림 현상 아니고요. 자산 배분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에는 뭐 추석 연휴도 있고요. 길게 쉬긴 하지만 오늘 월요일 시장인데 반등의 모멘텀은 좀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전략을 또 구체화해 드릴게요. 김태훈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은 긴 추석 연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매물을 정리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 금요일 날은 장이 안전히 안 좋았죠. 하지만 오늘 월요일장은 그와 반대로 그때 판 돈을 갖고 새롭게 사들이면서 좀 교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수합 영향으로 두나무 주주사인 우리기술과 하나투자증권 또 네이버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합병사를 IPO할 수 있든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또 네이버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저희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씻어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안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 화재로 인해서 여기에 이 틈을 이용한 해킹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서 보안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 몰리고 있는데요. 지니언스와 센즈랩, 모니터랩, 사이버원, 한사, 크라우드웍스, 아톤 이런 종목들의 이제 보안 전반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방안을 허용하면서 여행주와 항공주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국경절 연휴와 일본 황금 연휴, 우리나라 추석 연휴에 국내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볼 것 같고요. 백화점주와 카지노주도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실적 호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셔야 되고 일단 10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도 증권주나 금융주주 이런 창수사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주인 로봇주와 바이오주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 이런 종목 보시면서 3분기 실적과 금리 인하 가능성의 유동성 장세를 감안한 투자를 할 시기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추석 연휴 사이에 이러한 빅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트럼프 일기 때 셧다운이 되면서 그 이후로 곧바로 트럼프가 레임덕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도 이번에 무리하게 우리에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셧다운은 지난번 일기 때 트럼프 정부의 그 레임덕으로 그때는 이제
정권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정권 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 관세 문제를 강하게 물으셔서 돈을 뜯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신용등급이 이번에 한 등급 강등을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미국의 이런 그 정책도 그렇고 이러한 이 재정이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웬만하면 실적 좋은 종목들이나 지금 시장에서 강한 이 로봇주나 이런 미래 성장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지금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집중하시고 일부분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이제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나면 정말 실적 시즌 또 도래를 합니다. 네. 실적 성장주도 잘 봐야 되는데 최근 시장에서 좀 고를 섹터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있어요. 오늘 특징주는 뭘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나 네이버죠. 네이버는 지난번 몇 개월 네. 동안 한 2, 3개월 동안 주가 많이 흘러내렸는데요. 그 이전만 해도 AI 바람을 타고 좀 많이 그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 급등했던 부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이제 두나무와의 그 주식 수합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 급등했죠. 그러면서 네이버는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긍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이버가 지금 당장 국내에서 온라인 상거래 1위 업체를 할지라도 이 업체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씌워주면서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수합은 그만큼 이 디지털 금융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점이기 때문에 미래 시장을 선점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이버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확실히 네이버가 모멘텀을 장착했다라고 보시는군요. 2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 여러분들 잘 타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선국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앞서서 바벨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성장주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여의도 포커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한미통화 스와프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한미통화 스위치는 오프. 요즘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미통화 스와프. 쉽게 말해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이 서로의 통화를 맞바꿔 쓸 수 있게 해주는 긴급 금융 안전망인데요. 위기 상황 발생 시 한국의 달러가 부족하면 미국이 미리 약속한 만큼 빌려주고 한국은 원화를 담보로 내놓는 거죠. 그런데 이 단순한 돈 빌려쓰기 계약이 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걸까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 한국의 시선. 한국에겐 통화 스와프가 곧 달러 유동성 보험입니다. 외환 위기 경험이 있는 한국은 혹시 또 위기가 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크죠. 특히 달러 강세 국면에선 투자자 신뢰를 지켜줄 든든한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스와프 체결 자체를 외환 안정성의 징표로 강조합니다. 두 번째, 미국의 계산. 미국에겐 상황이 다릅니다. 달러는 이미 세계 기축통화이니 굳이 스와프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죠. 따라서 한미 통화 스와프는 경제적 필요보다 정치 안보적 고려가 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영국, 일본, 유럽중앙은행, 캐나다, 스위스 같은 선진국과는 이미 상설 스와프 라인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이들과는 협상도 빠르고 상시 가동되는 반면 한국에는 늘 필요할 때만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죠. 여기에 형평성 딜레마도 작용합니다. 한국에 열어주면 다른 신흥국이나 동맹국들이 우리도 해달라 하며 줄줄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라는 마지막 보루를 남발할 수 없으니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계산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통화 스와프를 전략 카드로 쥐고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꺼내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놓친 속내. 겉으로는 금융협력 같지만 실제론 양국 신뢰의 바로미터입니다. 미국이 스와프를 열어주면 한국을 신뢰한다는 상징이고 만약 외면한다면 한국은 외환시장에서 심리적 불안에 휩싸일 수 있죠. 결국 통화 스와프는 단순한 환율 안정 장치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온도를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닙니다. 양국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신뢰와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서로 꾸준히 확인하고 쌓아가야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국경정을 장기 연휴가 이제 곧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데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관심도 본격적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 업종에서도 파급 효과가 클 섹터 이런 부분도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고 하니까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의도 포커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장주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테슬라가 이달 들어서 이제 30% 이상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월가의 주요 분석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고 매드부시에서 목표 주가를 $600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갈까요? 네. 매드부시의 때 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네. 테슬라 우호적인 네, 그리고 강세론자. 항상 고평가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 말을 들 수 없는데요. 이번 주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주식 주가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중요하죠. 한 주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부터 FSD 버전 14가 배포가 전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시작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10월 2일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3분기 딜리버리 인도 차량 숫자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이 대단히 좋은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설 경우에 테슬라 주가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버전 14, FSD 버전 14에 대한 반응들도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테슬라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10억 달러의 주가를 사들이면서 경영진들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면 구체적으로 이번 주부터 펀더멘탈과 기대치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예. 아니면 실망감으로 결과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한 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11월 6일 날 이 주주총회가 있죠. 이 주주총회 때 또 어떤 모습으로 예를 들자면 옵티머스의 3세대 버전이 나온다든지 또한 주주총회 전에 아마 이건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오스틴의 지금 지오펜싱 지역,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지역이 공항까지 확대돼서 공항에서 주주들이 내려서 네네. 주주장까지 가는 데까지는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예. 이런 모습은 당연하게 저는 연출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사이에 지금 네바다와 애리조나가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거든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주총회 전에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 지금 물론 여기에 세이프티 드라이버, 안전 운전사가 보조 안전사가 앉아 있지만 이 부분들이 탑승하더라도 그 지역이 지금 두 가지 지역, 지금 오스틴과 베이에리어, 즉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어 지역이 있으면 두 가지만 되고 있는데 두 곳에서만 되고 있는데 이것이 두 군데가 추가돼서 4개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10월 달에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테슬라에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치와 펀다멘탈이 점점 원심력을 가지면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웨르부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테슬라를 옹호하는 네, 강세론자이기 강세론자죠. 때문에 그거를 다 네. 뭐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대하게 하는 요소는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그 CEO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이제는 전기차로 볼 것이 아니라 네. AI나 로봇 회사로 자율주행 회사로 이제 우리는 변신할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얘기는 벌써 2024년 6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1년이 넘으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그 기대만 그만 얘기하고 진짜를 보여달라. 근데 사실은 2024년 6월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그랬지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출이 만들어진다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했던 7월 달에도 아마 그 폭발적인 AI 기반한 매출은 2026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현재 이제 테슬라의 그 공고를 보면은 이 구직 공고를 보면은 무려 여러분 18개 도시에서 도로 검증을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로보택시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로드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즉 직접 타보면서 테슬라의 것을 타보면서 개선 사항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지역의 특수한 좀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18개 지역으로 도시로 확대가 됐는데 이것이 진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는 미국 전역에서 미국 인구가 사는 도시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역에서 지금 네. 테슬라가 구체적인 로보택시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 즉 이 애리조나하고 네바다까지 확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안에 18개, 토탈 18개 도시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더 이상 그 펀다멘탈에서 흔들릴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많은 또 전통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차량 판매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 특히 중국에서 모델 L이 YL이 그러니까 Y의 롱 버전이 폭발적인 인기를 거두면서 지금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이거는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하나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변수가 있죠. 하나는 이 10월 달에 공개가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있는 모델 Y의 저가 버전, 중저가 버전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느냐. 예. 이것이 얼마나 팔려 나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람 나왔더니 사람들이 전혀 뭐 관심도 없어하고 구매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강력한 압력으로 통할 거고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아무래도 무인 택시, 로봇 택시를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앉아 있더라도 사망 사고가 난다든지 대형 사고, 그러니까 즉 기록된 사고들은 지금 뭐 초반에도 오스틴에서 3건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건 개선의 지점인 거고 인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냐 없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인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온다면 이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있다라면 그런 건 주가는 돌발악재니까. 그렇죠. 그럼 예. 돌발악재군 예.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올해 말에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옵티머스의 3세대 버전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 왜냐하면 내년부터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 그 모습을 좀 드러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본다라면 테슬라의 지금 3, 4분기의 방향성들은 흐름들은 대단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이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잠깐 만난 그 영상도 참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가까운 그 찰리 커크의 그런 추모식이었죠. 네. 추모식이었고 그 사망 과정도 엄청 떠들썩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가볍게 이제 대화를 나눈 거를 또 관계 회복에 또 상징적인 의미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까요? 트럼프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사 나눴다. 트럼프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인사 나눴는데 근데 하필이면 옆자리였다. 예. 이런 배치는 이제 나름대로의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를 결코 내칠 수 없다라는 그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고요. 그 둘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목 관계를 보여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여줬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X.AI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 행정부에서
X.AI를 정부에서 물론 X.AI만 갖다 쓰는 건 아닙니다만 X.AI에서 만든 그록도 정부 행정부처에서 쓰는 AI 서비스로서 인정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버리고서는 어떠한 큰 전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예.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테슬라의 행보와 스페이스X와 X.AI의 행보를 방해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남는 것은 사실은 지금도 계속 18개 도시에서 도시 테스트를 하고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아직 탑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주정부와 도시정부의 규제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빨리 서두르더라도 1, 2년 안에 이것을 단일화해서 연방정부에서 결정했으니 너네가 다 이제 모든 것은 시험은 통과됐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그걸 기다리기에는 테슬라는 너무 급하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의 연방행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큰 기대를 지금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는 지금 각 주정부에서 지금 각계 약진하면서 지금 테슬라가 치고 나가고 있는 18 도시에서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주가가 저는 가장 폭등하는 건 $600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안전 요인이 언제 하차할까 합니다. 안전 요인이 예를 들자면 지금 규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 틀 내에서 지금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오스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애리조나나 네바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탑승을 내리는 순간 진정한 의미의 unsupervised, 즉 무감독하에 완전한 로봇택시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가들도 그 성능은 얘기할 수 있어도 이것이 무인 택시다 아니다의 논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이걸 갖다가 일론 머스크는 하이퍼 익스포넨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폭발적으로 수직으로 증가한다라면 우리가 그림을 본다라면 하이퍼 익스포넨셜이라는 그림은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갔지만 초반에 바로 급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완만해지는 그래서 이 직선으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뒷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하이퍼 익스포넨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 택시가 하이퍼 익스포넨셜 그림을 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반에 이 규제들이 통과되면 이 30% 도시에서 그리고 확대되면서 40% 도시에서 폭발적으로 무인 택시가 확산될 거라는 얘기는 거고 저는 이 시점을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타임 하이를 통과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못 통과할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자판 깔고 뭐 주가를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는 일단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 문제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중요합니다. 네, 테슬라는 워낙 이제 기대감이 여러 가지 장착이 돼 있어서 현실 데이터 네네. 이 간극을 줄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워낙 여러분 테슬라 주가는 등락이 되게 강한 주가죠. 롤러코스터 주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올라갔다가 너무 기분 좋았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내려가 있고 그것도 큰 폭으로 내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440에 안착하느냐 또는 이거보다 더욱더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될 것이 이번 주인데요. 저는 근데 이거는 뭐 하락만 하지 않아도 $440 정도를 받쳐만 줘도 이번 주에 그래요? 실적으로 저는 버텨만 줘도 안정권의 박스권을 유지만 시켜도 충분히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단히 이번 주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막 이번 주에 벌써 $500 가고 뭐 전고점 돌파하고 이것 자체를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40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반등하긴 했는데 이 선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렇죠.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네. 이렇게 알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셔도 지속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가고 네. 이게 밸류 체인 단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고요. 자, 테슬라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럼? 네. 이제 엔비디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도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미국 기업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즉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를 만드는 네네. 부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건데 거기다 조건을 달았어요. 예. 미국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은 제외시키겠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것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인텔에 투자했잖아요. 예. 인텔에 투자했다라는 것은 인텔은 미국의 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제외될 거고 또 엔비디아의 많은 칩들이 지금 곧 가동을 시작할 TSMC의 미국 공장에서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될 거고요.
AMD가 조금 문제긴 하죠. AMD는 아마 적극적으로 TSMC에서 지금 100% 생산하고 있는데 TSMC에서 생산하는 분량 중에 일부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MD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AMD도 AMD 가, 피해가기 위해서 예. 노력할 거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생산을 해왔어요. 큰 문제 없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브로드컴은 차라리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주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브로드컴도 일부는 물론 당연하게 ASIC 칩이라고 하는 것은 TSMC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밸류체인들이 미국에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받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올해 계속 떠들썩했던 것이 공장 준공식을 큰 준공식을 미국에서 했잖아요. 여기에 고위급 미국 정부 관료들도 오고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가고 이러면서 과시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이 4개 기업은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미국의 관세 100%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부품을 대고 있고 패키징을 대고 있는 타이완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 대한 협상 압력이지 미국 기업에 대한 협상 압력이라고 직접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기업이 살기 위해서 AI의 인프라의 지배력을 더 확고해야 하는 네.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럼 센터장님 사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라라는 압박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그런 영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겠네요, 이슈들이.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과열이라고 지금 하고 거품위를 우려하는 것이 여러분 액수가 얼마냐면 엔비디아 젠슨왕이 표현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미국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돈이 6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중에 미국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포함한 알파벳이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이 6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지난 36년 동안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각 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짓는데 36년간 3천억 달러를 썼어요. 네. 36년간. 36년간 그거를 지금 2배를 네. 미국이 1년 만에 지금 네. 여기다가 데이터 센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네. 정말 인류 역사상 하나의 기술에 이렇게 많이 투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거대 기업도 탄생한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근데 여기에 투자할 대해서 수 또 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네. 그 구글의 창업자였던 레리 페이지가 예. 뒤처질 바에야 파산하는 게 낫다. 맞아요. AI에. 그 정도로 예, 지금 예. 일종의 우리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의 경영진들에게 포모가 있는 겁니다. 포모가 있다 보니까 앞다투어 투자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거품이 끼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100% 이해가고 그 말도 또한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이 가열되면서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의 기업들이 서로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저기 100달러, 500달러 투자하네? 500억 달러 투자하네? 그럼 우리는 550억? 저긴 600억? 뭐 이런 서로 경매하듯이 네,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의해서 과열의 우려는 있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닷컴 버블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은 닷컴 버블은 2, 3년 동안 투자받은 기업들 중에 95%가 매출이 제로였어요. 실적 없었죠. 실적이 그냥 제로였던 거죠. 95%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터진다라는 것은 이 순환고리가 맞죠. 항상 모든 건 밸류체인이니까. 이 밸류체인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전혀 안 나면서 계속해서 장비만 팔리고 있다. 즉 금광이 하나도 개발되지 않으면서 곡괭이만 팔리고 있고 삽만 파는 엔비디아가 그 곡괭이하고 삽 파는 사람들한테 거기 대출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투자해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금광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닷컴과 같은 버블의 양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어쨌든 설비 투자에 대한 정당성 뒤처지면 죽는 거니까 계속 할 테니까 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유, 시장인데 어떻게, 오르더라도 무조건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직선하진 않겠죠. 예. 직진하진 않겠지만 예. 당연하게 변수들과 눌림과 하락 국면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시경제적으로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거시경제적인 요인을 뺀다라면은 내부 반도체만으로 보거나 AI만으로 본다라면 조정이 오더라도 그건 일시적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 저는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AI가 전체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그리고 뭐 투자 여력은 좀 확실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가장 고민인 거는 주가가 비싸서 못 사시는 건데 네. 오히려 조정일 때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거네요. 그렇죠. 바이럴 네. 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죠. 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투자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DRAM 가격이 인공지능 초호황에 힘입어 2017년과 2018년 황금기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달 DRAM 범용 제품 DDR4 8GB 평균 현물 가격은 5.8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초 대비 4배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DDR5 가격도 40% 이상 뛰었습니다. 가격 급등의 배경엔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고대역 폭메모리, HBM 수요가 폭발했고 서버 교체 주기까지 겹쳤습니다. 이로 인해 범용 메모리 생산이 줄고 DDR4 생산이 중단되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9조 6천억 원, 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공급망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내년엔 30%를 웃돌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업계는 이번 AI발 메모리 황금기가 최소 1에서 2년, 길게는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말차입니다. 요즘 편의점만 가면 모든 제품들이 다 말차와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차 에몽, 그리고 말차 과자, 그리고 연새우유 말차 초코빵처럼 모든 제품들이 다 말차와 콜라보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실제로 GS25의 경우에는 지난 8월 말차 맛 상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저희는 요즘 말차의 시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블랙핑크 제니도 이 열풍에 가담을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 아이스 말차를 먹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해외 팬들의 인기가 이 말차에 대한 눈으로 이제 시선을 돌렸는데요. 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이로 인해 샵 말차 해시태그가 약 40만 건이 넘었고요. 또 영어 샵 마차 해시태그도 93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틱톡과 말차 라떼 덕분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죠. 이렇게 Z세대를 중심으로 번진 말차 열풍, 이제는 식음료를 떠나서 이제 옷과 또 메이크업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차색 옷을 입는 것이 요새 유행이고요. 또 메이크업도 이제 카키색을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말차의 유행이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말차 코어라고 합니다. 이 말차 코어를 정확한 수치로 알아보자면 올해 무신사에서는 이 말차 검색량이 1000%나 급증을 했고요. 또 말차에 새긴 카키색 검색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차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바로 그 비결은 바로 건강입니다. 우선 일단 이 말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또 도움이 되고요. 또 신진대사를 促진해서 체중 관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가진 이 젊은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면서 이 트렌드와 이 젊은 사람들의 이 소비 방식이 맞물린 것이 말차의 이런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리기 전에 말차와 혹시 녹차의 차이를 아시나요? 일단 녹차는 잎을 우려내서 마시는 차고요. 그리고 말차는 잎을 곱게 갈아서 통째로 즐기는 차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차가 색은 더 짙고
가볍고 맛은 더 풍부하고 그리고 기능성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게 강점이자 특징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차에서 오늘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기업은 누보인데요. 비료 업체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누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모든 말차와 녹차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 9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 8월 이렇게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누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특히 북미 시장에서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며 이 말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 이 급등의 이유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이 지금의 규모보다 2배 이상 이 말차 규모가 커질 것을 보며 이 누보를 이 말차 수혜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바로 다음 기업은 남양유업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부진했는데요. 최근 남양유업은 말차해몽이라는 브랜드를 내면서 이 말차해몽이 완판에 이어 흥행에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사 먹고 싶어도 편의점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남양유업은 이 말차해몽의 흥행 속에서 말차해몽을 더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 홈 레시피도 공개를 하며 이 사용자들과 그 맛있는 사람들과 이 접점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이 레시피 알려드리자면 이 말차해몽을 얼려서 아이스크림이나 빙수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사의 커피 루카스 9과 섞어서 이 말차 슈페너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초코해몽과 섞어서 말차 라떼, 요거트랑 섞어서 말차 스무디 등 이렇게 다양한 말차 트렌드를 내놓으면서 말차 라이프 스타일을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남양유업은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보자면요. 일단 핵심 축은 원료 가공과 수출을 담당하는 누보가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차 트렌드를 이어가는 오늘 남양유업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차 트렌드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돈 되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 그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가 큰 이슈가 떨어져서 지금 7.4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떨어지고 있나요? 카카오는 1.01% 오르고 있네요. 자,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지금 그 2021년도 이후에 큰 하락을 겪고 나서 밑바닥에서 지금 계속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만 5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올라오면서 중요한 이동 평균선을 지금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상태라서 자, 거래량이 역시 돈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온 상태죠. 돈의 힘으로 결국 올려야 되는 건데요.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다 마찬가지죠. 자, 지금 네이버의 거래량이 지금 2004년 있죠. 2004년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렇죠? 2004년 이후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지금 밑에서 터지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죠.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최고 거래량을 다 뛰어넘는 이 카카오는 그 뒤에도 2015년부터 한 21년도까지 2004년도만큼의 거래량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이 6월 달에 말이죠. 이 모든 연도의 거래량을 다 뚫는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거래량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99년부터 카카오가 이게 다음이랑 합병된 거잖아요. 이 지금 99년, 2000년대에 IT 버블 때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많아요. 이거 아주 긍정적이거든요. 일단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네이버는 물론 2002년도에 터졌던 그 거래량만큼 안 나오고 있지만 20년 만에 최고 거래량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가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다. 일단 긍정적이고요. 60개월 선을 먼저 돌파하는 건 지금 네이버가 됐습니다.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이번 연도에 한 4개월 동안 60개월 선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6월 달이죠. 6월 달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돌파를 시도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뚫지 못하고 일단 주저앉아서 좀 아쉬웠으나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6월 달이죠. 6월 달에 네이버가 29만 8천 원을 월의 장중 월가로 지금
갱신을 했다가 59.36 올랐죠. 그러다가 종가로 40.91%를 기록했는데 딱 60거래선에 걸렸습니다. 자,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자, 거의 거래일수가 지금 안 남았죠, 지금. 이번 연도 9월 달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큰 일이 없는 이상 60개월선을 돌파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종가로 지금 60개월선 깨진 적이 2022년도 7월입니다. 2022년도 7월, 8월에서 깨지고 그 뒤에 지금 2025년도 9월 달이 될 때까지 60개월선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계속. 드디어 돌파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지나가고 있죠. 20여 년 만에 최고 거래량에 그 다음에 지금 2022년도 이 7월 달, 2023년도, 2020년도 7, 8월 달 이후에 최초로 지금 60개월 신을 돌파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종가로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굉장히 기술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슈가 들어온 데는 배경이 있겠죠. 자, 카카오는 오픈 AI와 협업이 들어왔는데 지금 다시 카카오톡 재편 관련해가지고 좀 그 이슈 때문에 반반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60개월선을 못 돌파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일단 먼저 돌파를 합니다. 자, 네카오에서 네이버가 앞서가고 있는데 자,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 합병 이 소식 저것 때문인데 네이버 파이낸셜 시장 가치가 약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나무는 현재 비상장 기업 가치가 약 12조 원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지금 합친다는 얘기 때문에 합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도모한다.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것들이 이슈가 떨어졌죠. 네이버가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가 이 결국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검색으로 먹고 사는 이 지금 업체인데 검색률이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네이버로 검색하는 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얘기 들었다시피 젠지 세대들은 카카오톡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생일 때만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카톡을 안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거죠. 네이버 초록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를 유튜브랑 틱톡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검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의 검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연계되는 쇼핑이나 핀테크도 다 동력이 떨어지고 신선하지가 않은 거죠, 더 이상. 그런데 이제 뭔가 신선한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니까 저런 이제 거래량의 움직임이라던가 오랜만에 이동평균선의 붕괴라던가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증권 이지연 연구원이 두 회사가 이번 거래를 통해서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마 네이버 페이에 탑재돼서 우리가 상품을 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이버 쇼핑이 재편한 다음에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에다가 이 페이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을 얻는 거죠.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할 거고 그 이력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안정적으로, 뭐 물론 그게 원화 기반이냐 무슨 달러 기반인데 우리나라는 원화 기반이잖아요. 물론 원화가 달러만큼의 어떤 가치를 강하게 갖고 있진 않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코인이 갖고 있던 그 불안정성에 비해서는 그쵸, 한 나라의 국화에 대해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나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실물 결제 활용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동력이 생긴 거죠. 네이버가 그동안 동력이 없어서 뭐 유튜브 따라해 본다고, 아프리카 따라해 본다고 뭐 치즈직도 만들고 지금 막 클립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뭐 인스타그램식으로 변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유행하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자기네가 먼저 선점해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베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뒤늦은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이슈가 생긴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시장은 아직 뭐 실제로 결제되거나 이런 것이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시장이죠. 여기를 먼저 이제 선점을 하면은 다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이버가 만약 인터넷 시대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다음이 먼저 카페를 만들었을 때 이때처럼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AI들한테 요즘에 다 그 여자도 나오던데요. AI에 물어봐서 지금 로또 당첨됐잖아요. 그 미국인가요? 외국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 자기가 막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번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도 안 돼요. 우리는 당첨돼도 저희 강남 아파트 못 사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근데 AI한테 물어봤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이런 것도 많아요. 지금 AI한테 물어보시는 분 많죠? 사주도 물어보고 복권 번호도 물어보고 주식 저기도 물어봐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주가를 물어본 거죠. 차트만 보고 기술적으로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 뭐 아까 저도 얘기를 했지만 긍정적인 요소 몇 개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거래량이 20년 만에 가장 많이 터지거나 카카오처럼 역사상 최대로 터진 데다가 60개월선 이 뚫고 올라가는 거는 지금 2022년도 7, 8월 달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요소들이 오랜만에 발생을 했죠. 근데 챗GPT한테 뭐 챗GPT든 제미나이든 누군지 모르겠는데 클로드인가 뭐 퍼블렉시티는 누구한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뭐 이제 긍정적이랍니다. 근데 이제 추석 전이란 게 좀 그렇다. 항상 이 시기엔 매도가 강한 편이다. 왜냐면 이제 추석 전에 조금 불확실성이 크니까 요즘 이번엔 또 길고 하니까 미리 빼려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괜찮다. 그래서 뭐 단기 28, 중기 32까지 봐도 괜찮다. 근데 지금 27만 6천 원이거든요. 단기 28이면 이제 뭐 오늘도 28만 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기 32만 원, 중기로 32만 원 하셨는데 AI가 지금 6월 1일 날 6월 달에 최고 가격이 29만 8천 원이거든요. 32만 원이면 이제 그 고점을 넘는 거죠. 그 60개월 선을 못 뚫고 밀렸던 그때 고점을. 그래서 32만 원이 중기면은 뭐 중기면 한 3개월, 6개월을 중기로 보나요? 중기라는 개념이 다 틀리지만 뭐 우리나라는 좀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짧게 보니까 중기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워렌 버핏의 중기랑은 또 다르겠죠. 어쨌든 중기 30일까지 발도될 정도로 차트가 이쁜 모양이라고 AI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차트가 예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저거 이 굉장히 라임이 괜찮죠? 화제인가요? 호재인가요? 자, 정부 전상만 멈추자 네이버가 국민 안내 맡아. 자, 지금 보니까 속보가 뭐 복구를 했나요? 지금 좀 뉴스가 나오던데 복구를 좀 뭐 조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우체국 금융 서비스 재가동 됐다고 하네요. 뭐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우체국 뭐 신선식품 때문에 뭐 굴비랑 이런 거 지금 꽃감이랑 이런 거 다 배달 시켜놨는데 지금 그 우체국 그거 마비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얘기 많았는데 금융 서비스가 일단 뭐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네이버랑 카카오를 옛날에 탓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전상망을 멈추자 네이버랑 그 카카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이버가 국민 안내를 맡고 있다. 네이버의 그 무슨 그 인증선언단과 정부 24 막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 안내를 맡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화제인가 호재인가? 화제가 국가정보관리원에 났지만 네이버엔 호재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전에 말한 거죠. 이슈. 네이버에 금융이 붙는다. 나는 토스 앱을 많이 쓸까? 네이버 앱을 많이 쓸까? 지금 토스 앱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로. 지금 해외 주식은 1위를 먹었잖아요. 해외 주식 처음에 주식 막 뿌린 거 아시죠? 여러분도 한 주씩 다 갖고, 몇 주씩 갖고 있을걸요? 토스에서 공짜로 줘가지고 뭐 막 800%인데 엔비디아가 한 주긴 하죠. 그렇죠? 그 토스가 처음에 뿌린 엔비디아 막 테슬라 한 주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막 800%, 700% 났는데 수익이 막 45원 이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뿌린 것 때문에 해외 주식 1위를 먹었어요. 토스가.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막 지금 토스에 막 들어가게 하려는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장치가. 토스 앱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이버는 그런 어떤 저기가 없었던 거죠. 신선함이. 그래서 이제 라인은 외국에서는 잘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 카톡을 쓰지. 라인은 일본에서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라인을 잘 쓰지 않죠. 뭐 밴드를 쓰려고 라인을 까는 건 있는데 라인으로 톡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인은 외국에서는 잘 되는 거고 검색어랑 뉴스발이 떨어졌다. 자, 저게 문제인 거죠. 최초의 검색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이버 창 검색, 지식인 이걸로 거기에 계속 상주하는 이 유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료가 올라가고 그 마당에 그래서 그 광고비로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네이버 상위 노출 클릭되려고 그 광고주들이 돈을 엄청나게 내죠. 값이 계속 오르고 그 돈으로 이제 핀테크하고 그 돈으로 쇼핑 커머스하고 그 돈으로 AI 투자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색어랑 뉴스 이게 떨어지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검색을 틱톡 유튜브에서 하고 뉴스도 다 틱톡 유튜브에서 보고 SNS에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최초로 다 들어가질 않는다. 근데 이제 네이버에 금융이 붙은 거 이거를 이분도 지금 굉장히 큰 요소로 보고 있네요. 네이버에 금융이 붙으면 예를 들어 토스가 저렇게 성장한 것처럼 네이버도 제2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저점이 아닐까 하는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다른 건데, 그렇죠? 저건 뭐 단기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죠? 저게 뭐 화제가 뭐 네이버에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호재고 이런 건 아니죠. 이제 복구가 됐으니까. 근데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로 네이버랑 카카오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저런 사건이었고요. 또 AI한테 물어봤더니 기술적으로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네이버에 이제 금융이 붙는다. 그래서 이제 토스앱을 썼던 것처럼 네이버 앱도 조금 신규 유입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두나무, 잭과 콩나무처럼 저렇게 성장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 이런 것이 커뮤니티에 지금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쿠콘이죠, 쿠콘. 자, 쿠콘도 지금 네이버의 낙수 효과로 지금 떨어지는 거죠. 자,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하고 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쿠콘이라는 업체가 또 뜨고 있거든요. 지금 쿠콘은 자꾸 콘 막 저기 밑에 많이 나오는데 음식료 회사가 아니고 그 금융 인프라를 다 꾸려주는 회사예요. 우리가 은행이라던가 증권이라던가 보험 거래를 할 때 기본적인 인프라 있거든요. 그 인프라를 다 구축해준 게 쿠콘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거를 쉽게 하는 것도 다 쿠콘의 시스템, 이 구축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네이버랑 두나무가 신사업 확장 기대감이 있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뭐 장착해서 실물 결제에 투입을 한다. 그런데 이제 쿠콘 데이터가 인프라에 이게 투영된 것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와 네이버페이의 결제망이 결합했다. 자, 그래서 쿠콘의 데이터, API 네트워크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쿠콘도 밑바닥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쿠콘은 요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는 아직 역사가 굉장히 짧죠. 2021년도 4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5년도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 시기만 다를 뿐이지 이 거래량이 보세요. 이게 지금 예전에 거래량이 너무 납작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눌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거래량이 막대 그래프가 너무 높이 솟다 보니까 얘가 완전히 짜부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바닥에서 탈출하려면 무조건 돈이 들어와야 돼요. 바닥에서 탈출하면 돈이 들어와서 에너지가 풍부하게 들어와야 올립니다. 그래야 물갈이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매물에 눌리겠죠. 예전에 물리셨던 분들, 층층이 물리셨던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본전만 오면 던지려는 본전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수익 내려고 해도 조금 수익 내고 먹으려고 하지, 그 물리신 분들은 다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던지려는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던지려는 거를 다 받고 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상의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잖아요. 먹물을 떨어뜨려서 물이 들어와졌어요. 그 물을 깨끗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에 수십 배, 수백 배에 해당되는 깨끗한 물을 부어야 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일단 물갈이의 긍정적인 신호란 말이에요. 이게 주가가 실물 경제에 비해 6개월 먼저 움직이다고 하잖아요. 거래량이 주가에 비해서 더 먼저 움직입니다. 일단 돈이 들어와야 이 주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완전 죽은 쭉쭉쭉쭉 처지던 주식이 갑자기 활발하게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커뮤니티를 볼까요? 자, 2021년도 말에서 2022년도 4월 달 마지막에 다 먹고 그동안 한 번도 물을 안 탔다. 물을 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물론 저렇게 떨어질 때 물 타기가 좀 두렵죠. 마이너스 36% 역시 국장은 안 되네요. 알파벳은 한참 후에 샀는데 플러스 170%. 자, 또 저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또 국장하기가 힘들죠. 자, 넌 진짜 아병이구나.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좀 움직이는 악어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구콘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써 있습니다. 쿠콘보다는 구구콘인데 이런 것도 써 있고요. 자, 쿠콘 이쁜 짓 한 것도 이제 보고 월요일 보고 불타기 할까? 그러니까 이걸 불타기라고 하죠. 이거는 물타기는 내려갈 때 따는 거고 이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단가를 높이면서 따라가는. 사실 이게 지금 더 맞는 거죠. 지금은 물타기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요. 근데 불타기를 하면 오히려 올라갈 때 단가를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죠. 자, 저분이 월요일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사파를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그 유명한 전지현 씨 선정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모자에 날개 2개가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날개를 제가 아이스크림으로 바꿨습니다. 쿠콘이 구구콘이기 때문이죠. 쿠콘이 구구콘이라고 저 커뮤니티에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바꿔봤는데 어쨌든 쿠콘의 인프라스트럭처와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이런 협업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참 궁금합니다. 저런 캐릭터가 상징하는 것처럼 잘 나가기를 바라면서 옛날에 구구콘
CM송에 나왔던 송을 오늘 부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콘은 쿠콘이지. 쿠콘 맛있다. 한국거래소가 28일 코스콤과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긴급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자본시장 IT 시스템에 중대한 차질은 없으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스콤 인증 서비스 중 비대면 신규 발급 시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통한 인증이나 대면 발급만 가능하다. 거래소와 코스콤은 정보 시스템 복구 시까지 24시간 합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시장 참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안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하며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 160기가와트까지 늘리고 이를 뒷받침할 ESS를 대규모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딴 화재는 주민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규제 강화 가능성도 높인다. 단기적으로 ESS 사업을 맡는 한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은 부담이 불가피하다. 반면 난연 소재, 전고체 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소방 안전기술 관련 기업에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결국 이번 화재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속에서 배터리 산업의 리스크와 성장 과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국내 증시가 오늘 미국 PCE 지표의 훈풍에 힘입어 사흘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오늘 외인의 매수가 선물시장, 현물시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1,400원대를 넘어선 환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매수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양 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1% 넘는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1%가량 오르면서 3,430선 부근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3,426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도 1.26%가량 오르면서 845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1.2%가량 강한 상승세 붙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고요. 다만 코스피가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3,440선까지 넘봤던 코스피 지금 현재 3,430선 부근 등락 반복 중입니다. 오늘 매수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매매 동향 보시면요.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지금 2,500억가량 사들이면서 장 초반보다 지금 계속해서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977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4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8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6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만이 1,2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양시장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체크해 보시면요. 1,410원 선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 시간 1,402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조작국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내려놓는, 이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402원 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지난 25일 네이버가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한다는 소식 이후 오늘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소식 이후 사흘간 연속 상승하며 시총 10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양사는 현재 비상장사인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주식 교환 비율 산정 등 세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거래 방식으로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두 파는 이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네이버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긍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일부 보도에서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네이버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나증권도 네이버와 두나무가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분명한 사실만으로도 목표가가 3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면서 안정적인 매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합병 여부와 신사업 가시화에 따라 목표가를 추가 상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네이버 주가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8%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름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네이버고요. 8% 넘게 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고 있습니다. 27만 7,500원 선 지나갑니다.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14%, 약 15%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고요. 6,0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기술투자도 오늘 1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1,820원 선 지나갑니다. 정부의 전산 시스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핵심 국가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죠. 이에 따라 오늘 데이터 센터 솔루션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의 업무 시스템 647개가 마비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데요. 증권가에선 이번 화재로 정부 주도의 B2G 클라우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년에서 3년간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정부의 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투자 확대 속도가 더뎠다면서 이번 사고로 데이터 센터 이중화 논의가 확대되고 B2G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사업 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배터리 관련주도 함께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요. 관련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소형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데이터 솔루션 오늘 최고 24%가량 튀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8.5%가량 오르면서 6,0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이외에 삼성 SDS도 2.8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6만 6,300원 선 지나갑니다. 한동화성은 배터리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2%가량 오르고 있고요. 14,21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미국의 수입은 크게 둔화했음에도 글로벌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미국 관세 정책 이후 세계 수출 물동량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이 4월 상호 관세 등의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하고 나서 미국의 수입은 눈에 띄게 둔화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올해 1월에서 3월 약 30%가량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4월 상호관세 정책이 구체화된 후 증가율은 2%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역협회가 4월 이후 미국의 수입 둔화 흐름과는 달리 글로벌 수출 물량은 오히려 증가세가 확대된다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을 피해 한국 등의 주요 수출 기업이 미국 외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무협은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의약품 시장도 관세를 피해갈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재성 소식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 알테오젠 4%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전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46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오늘 GLP-1 먹는 비만 약에 대한 임상일상 성공적으로 임상일상 결과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후에 현재 시간 25%가량 오르고 있고요. 33,400원 선 지나갑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PCE에 따른 금리 인하 사이클 기대가 다시금 불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지만요. 여전히 미국발 관세에 따른 우려는 우리 시장에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통화 스와프에 대한 협의점도 주말 사이에 일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수는 상승하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살펴봐야 할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뭐 경제를 알아야지 돈이 보이겠죠. 지금 뭐 안과 밖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뭘 봐야 되는지 저희가 핵심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국정자원 화제 이슈, 네. 이제 이게 소일구 외양간 가치는 그 격이라서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주와 그리고 뭐 컴퓨팅 관련주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주가 네. 이제 튀더라고요. 네. 좀 아쉬운 이슈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셨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대전에,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카카오 데이터 센터 예. 화재 사건을 겪었습니다. 3년 전. 예, 그때 이제 사실은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전 국민 생활에 사실은 극도의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민간에게는 이게 거의 사회적 안전자본이다라고 해서 백업도 준비하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정부의 시스템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많은 국민이 몰랐고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좀 깜짝 놀랐죠. 네네. 약 647개의 중요 행정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실은 화재가 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한 47개 서비스, 그러니까 7.3%는 이제 복구가 되고 있는 된 것 같고요. 네. 한 504개 정도, 그러니까 77%는 복구 중에 있다. 아유, 이렇게. 아직 멀었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6개 서비스, 그러니까 14.8% 정도는 사실상 전소한 것으로 일단은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뭐 이건 적지 않다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복구 중이거나 복구 전소된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재복구를 해야 되는 네네. 이 부분에 걸려 있는 이제 수많은 이제 행정 서비스가 적게는 며칠에서 많게는 전문가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2달까지도 2달. 예상하는 정도니까 국민 불편이 뭐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고요. 개별적인 정보 서비스가 멈췄을 때 그게 이제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주민등록증, 디지털 주민등록증 하나만 잘못돼도 그렇죠. 각종 인증부터 예, 시작해서 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우리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이제 신규 계좌 개설이라든지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남기는 교훈이라면 정부가 어쨌거나 데이터 센터를 백업 시스템 없이 관리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있는 것과 2배로 백업은 강화할 것이다라는 네네네. 게 일단 업계 전망이고요. 네. 또 이제 전소에 대비한 쉽게 말해 이머전시 플랜 같은 것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그래서 이제 BTJ에 관한 그 업계 전망이 조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 또는 백업, 솔루션,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조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그 호재의 규모가 아직은 잡히진 않습니다. 정부 일단 연말 긴급 예산이라든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다만 정부의 방침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고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한 민간 대규모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자들에게도 동일한 정도의 네. 어떤 그 규제 내지는 이 보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KT라든지 이런 통신 관련한 해킹 뉴스까지도 연이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백업, 데이터 관련한 종합적인 공급 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예. 특히나 우리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좀 집행할 때 좀 줄 가능성도 있고 그쪽에서 뭐 민간 기업 때문에 신경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는 이 보안 관련주,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소일구 외양간 가치는 이슈 안에서도 이 투자 전략은 또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 잘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100% 제약 바이오 관세에 이어서 네. 이제 칩 개수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인가. 네. 너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 싶은데 일단 반도체 영향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삼전과 SK하이닉스는 크게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예. 지금 일단 그 종합적인 국가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품목관세가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품목관세 관련한 이슈가 또 드러난 게 예.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의약품과 반도체인데요. 먼저 의약품 쪽을 먼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본인의 이제 SNS에 써놨어요. 그래서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10월 1일이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10월 1일부터 미국 관련한 의약품의 제조 공장을 미국에 두거나 건설 중이지 않으면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일단 공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뭐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행정명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실화된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해에 미국에 약 2조 정도의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수출을 전체적으로 포션으로 보면 2% 남짓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큰 수입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의약품 중에서는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약 20%, 정확하게 18%에서 20% 사이거든요. 작년에 18.8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2조 정도의 수출 시장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의약품 시장 20%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그 섹터 내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큰 제약사들은 조금 미국의 예공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제약사를 셀트리온 같은 중심으로. 경우에는 이 대형 제약사죠. 일라이릴리의 공장을 현재 인수하는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의 한 수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당일날. 그래서 이제 그 예. 공장을 통해서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관세가 100이 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은 일단은 제외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도 소폭이긴 하지만 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2022년에 뉴욕에 있는 시큐러스에 있는 공장을 이미 인수해서 가동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데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롯데 있겠고요. 바이오로직스도. SK 바이오도 미국 본토는 아닌데 미국령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에 생산실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빅파마들은 사실상 예공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현지 공장이 없거나 예.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일단 덩치가 커서 조만간에 인수 협상을 하고 있거나 여차하면 바로 인수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네네.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제약주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사이즈로 봤을 때 중소형 제약주 중에 수출 비중이 높은 섹터에게는 확실하게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약품들에 주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냐면요. 이제 보톨리늄 톡신 정도 같은 그런 상품입니다. 톡신. 뭐 개별 상품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상품이 왜 그 상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을 제외한 다국적 라인에서 미국 시장을 결국 놓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예. 그 경쟁 라인 중에서 우리의 상대 경쟁국이 유럽이거나 일본인 나라 예. 그리고 그 나라와의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단단히 로 접근해 있는 상품 이게 타격을 입어요. 거기는 15%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럽과 일본이 현재 15%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은 상황이고 문서 서명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이제 100을 받는다면은 안 그래도 점유율 차이가 단단위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세 관련해서는 거의 7배 이상의 그러니까요. 불이익한 말이 상황에 안 놓이게 되죠. 되니까 예. 그런 업종들에 한해서 주력 수출을 하고 있는 섹터나 제약사에게는 조금 악재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큰 회사들은 또 생각보다는 예공이 크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우리가 좀 강점을 두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낙담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확정적으로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쪼개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에 반도체를 수입하려고 하면 네. 미국에서 생산하는 양과 1대1의 비율까지는 관세를 면해준다. 예. 그러면요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많으면 거기에 이제 반도체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량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요 글로벌리한 생산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무리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더라도 일단은 좀 수입량이 더 많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업체에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별 수입량과 수출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떤 그 수입하는 제품, 뭐 노트북, 칫솔 뭐 할 거 없이 여러 제품 안에 반도체가 들어 있으면 그 칩 내용 물에 따라서 추가 관세를 그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미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 카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수입량에 비해서 더 내든지 각각 제품에 숨어 있는 반도체만큼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공을 피하려면 또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해라라고 하는 결국은 유인책인데 사실상 우리는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뭐 수입량과 수출량을 조금 맞추는 부분은 크게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설사 조금 수입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글로벌리하게 독점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각 제품에 들어가는 칩 관세가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아직은 검토입니다만 현실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노트북, 아까 얘기한 전동칫솔뿐만 아니라 반도체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거든요. 그런 제품군마다 사실은 추가적으로 관세가 반영돼서 물가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수출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하나의 허들이 또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아직은 조금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모든 제품들의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걸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약간의 미국 내에서도 신중론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관세는 조금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셨지만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이런 무리한 관세 정책, 우리로 봐선 그런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코앞에 닥친 게 셧다운 우려도 맞습니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회계연도를 연말에 끊고 1월 1일에 시작하는데 미국 회계연도는 9월 말에 끊어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사실 그냥 새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말에 국회에서 10월부터 그렇죠. 10월부터입니다. 새해 회계연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을 통과하는 시일을 넘겼나 하는 것처럼 그게 시일을 당겨서 미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0월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 새해가 사실은 이번 주 시작되는데 아직도 내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공화당에서는 이 협상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임시 예산 7일짜리라도 통과해달라고 7일짜리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마저도 부결된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당장 만약에 10월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위 말하는 예산이 없는 상황.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상황이 현재 코앞에 닥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국방 치안 같은 필수적인 부분은 물론 이제 굴러갑니다만은 비필수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닫습니다.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을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 서비스가 사실은 멈추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마비가 되는 거. 맞습니다.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재정 관련한 집행이 이제 난맥상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미국 정부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사실은 시장에서 좀 뭐랄까요, 노이즈라고 예상되고 있는 게 뭐냐면 10월 3일이면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10월 15일이면요 CPI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도 쉬어요. 문 닫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아까 우리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플레, 고용 이런 미국 경제 지표의 지금 추세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가 사실은 이제 민감하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표가 자칫하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주요 지표를 예상한 사실은 그 예상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시장이 탁탁 맞춰서 사실 자금 집행 계획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예측 자체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금 집행에 굉장히 혼란을 겪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게 그럼 셧다운이 했다가 만약에 보고서가 안 나오면 나중에 나오는 보고서면 그럼 시일이 좀 늦어지는 것 뿐이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착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잠깐 미국 연방 공무원이 바로 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이제 급여가 안 들어오는 대신에 잠깐 문 닫고 쉬는 거거든요. 이런 건 실업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에는요. 고용에 들어가는 우리 보고서에는 임금 지급된 걸 카운팅하거든요. 근데 지금 임금 지급 없이 당분간 문 닫아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칫하면 첫 번째 고용 보고서나 그 다음에 돌아오는 고용 보고서에 지금 셧다운 동안에 만약 이게 길어질 경우에 이걸 못 받는 공무원 통계가 이제 거의 비고용 상태로 잠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신뢰에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데이터에. 그다음에 다음 데이터 나올 때 거꾸로 소급해서 다시 수정되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혼란과 착시를 요구할 수가 착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국제 경제 금융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이제 굉장한 사실 부담입니다. 매년 이런 어떤 노이즈가 나오는데 미국 신뢰도에도 굉장히 안 좋아서 한때는 이런 식으로 셧다운이 계속된다면 미국 신용 등급도 낮추겠다라는 게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하나의 노이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불확실하다는 건 참 리스크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아무튼 뭐 역발상 투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우리나라 환율 비상이에요. 오늘 뭐 그렇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그래도 1,400원 선 위에요. 네, 환율이 올라가는 다양한 원인은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나마 조금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제 미국을 다녀와서 미국과의 환율 협상을 내가 해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장은 한다고 했죠? 처음에 시장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12월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한덕수 총리가 통화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한미 관세 협상 얘기할 때 관세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의제에 환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추가적인 환율 관련한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동안 없던 이슈가 하나 혹이 늘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의제로 부상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나라고 할 때 추가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구현철 장관이 미국과 환율 협상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한미의 새로운 환율 아젠다가 올라온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뭘 협상했다는 얘기냐라고 해서 시장에서 추론하는 거는 미국이 사실은 이제 연례로 늘 이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표를 주로 따져요. 미국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갔느냐, 뭐 무역 흑자가 얼마나 되느냐, 각국의 무역 흑자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어떤 재정 조치를 통해서 그런 걸 유지하느냐 이렇게 보는 기준이 3개 정도 있는데 3개가 다 해당되면 환율 조작국이에요. 2개가 되면 와치리스트입니다. 관찰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와치리스트에 있거든요. 근데 내년 지정을 앞두고 한미 간의 당국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지정하기에 앞서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한테 들어봐야 될 해명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에 관해서 일단은 얘기한 거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환율도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 올라간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구윤철 장관께서 어쨌거나 긍정적인 뉘앙스를 얘기했고 조만간에 주요 내용이 발표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갑자기 우리 입장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 현상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력 때문에 현재 1,410원까지 주말 사이 굉장히 올랐던 환율이 그나마 조금 현재 기준으로 소폭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1,4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구간은 정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아마 이 정도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 또는 지금 1,400원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속도가 빨랐어요. 맞아요. 보통 1, 2원 움직여도 사실은 환율은 큰 건데 거의 10원 가까이 이렇게 탁탁 치면서 며칠 새에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장 굉장한 부담이에요. 앞으로 이제 1,400원 내외에서 우리 환율 당국의 어떤 지혜로운 전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마켓나우 리뷰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릴 거고 지금 네이버가 28만 원까지 27만 8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나무 합병 이슈 너무 뜨거워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작은 공룡이 큰 공룡을 먹어 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나무 시총이 12조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해요. 시총도 뭐 물론 비상장입니다만 장외 시총이 더 크고요. 매출, 영업이익 할 거 없이 영업이익도 뭐 영업이익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뭐 두나무가 거의 조 단위 가까이 가거든요. 9천억대 수준이니까요.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은 1,600억 남짓이니까 1,600억 버는 회사가 1조 버는 회사를 사실상 삼킨 모양새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현재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미 뭐 우리나라 탑이긴 합니다만은 신성장 동력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늘 퀘스천이었어요. 그게 나와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AI 시대에 별도의 모멘텀이 있을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뭐 서버린 AI라든지 등등등 해서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시화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사실 예상 못한 가상자산 시장을 통한 이 사업의 확대라는 모멘텀을 시장에 던진 거니까요. 늘 네이버 투자하는 분들이 굶주려 왔던 소위 말하는 확장성에 대한 새로운 답 이걸 준 거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가 기존에 갖고 있던 포탈
또 지급 결제, 뭐 페이 같은 것들이죠. 콘텐츠, 쇼핑 이걸 다 합쳤는데 여기에 만약에 가상자산 시장까지 얹어지고 추가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가 정말로 여기에 탑재가 된다면 그야말로 네이버가 슈퍼 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있는 네이버의 지위보다 몇 배 정도 더 사실 공고가 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두나무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큰 공룡이 왜 작은 공룡한테 사실은 이제 집어삼켜지는 병합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두나무 입장에서는 뭐 세계 3, 4위 정도의 큰 거래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이긴 합니다만은 거래라는 단순한 이런 위탁 사무 말고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두나무 투자자나 직원들이 원하는 상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의 사업 모멘텀, 단일한 모멘텀 하나, 그리고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사이즈 만으로는 나스닥 상장이 쉽지 않다라는 게 현지 전망이었는데 네이버라는 우군을 얻음으로써 신뢰도가 높아지죠. 추가적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라는 명분을 확보하니까 네. 추가적으로 상장을 통한 엑싯 또는 성장 이런 거에 있어서 우군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의 시너지를 양사가 노린 거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으니까 뭐 이런 빅딜이 될 텐데 어쨌든 네이버 기업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잡는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경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박시돈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